저번 주에 이제 그 해외 선물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선물 개념을 알아야 일단 이해가 가기 때문에 선물 개념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고요. 거기다 해외 선물 품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선물 개념 마지막으로 일단 뭐 나머지 알려드리고요. 그 이후에 이제 해외 선물 본격적으로 나가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어저께 시간에 어저께 아니 저번 주였죠. 저번 주 때 이제 이런 국내 선물과 해외 선물에 대해서 이제 품목별로 제가 다 알려드렸는데 다시 뭐 복습하는 의미로 자 통화, 지수, 금리, 에너지, 금속 이렇게 품목이 있다. 그리고 가장 이제 이따가 뭐 가장 많이 거래하는 제가 품목을 알려드리겠지만 유로화 가장 많이 거래하고요. 그다음에 파운드화, 그다음에 엔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통화에서는 지수는 S&P 500, 그다음에 나스닥 요 두 개 종목을 제일 많이 거래를 합니다. 그리고 금리는 미국 국채지만 10년물을 가장 많이 거래를 하고요. 그다음에 에너지는 오일, 그다음에 뭐 천연가스도 많이 하는데 그냥 오일이 제일 많이 거래를 합니다. 농축산물을 잘 거래를 안 하세요. 일반 뭐 투자자분들은. 그리고 이제 금속은 당연히 금이 가장 많이 거래를 하죠. 금 굉장히 좋아하죠. 예. 금 안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요 근래에 들어서 이제 뭐 작년부터 뭐 이제 구리에 대한 거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서 요렇게 주요 품목별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선물 거래에 대한 유래를 알아야 돼요. 자, 이제 이 뭐 간단하지만 유래 정도는 좀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선물 거래는 시초가 지금 현재 거래소 형태 정도가 되는 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 17세기경 일본에서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일본의 막부 시대에 그 도지마를 중심으로 한 미국 거래소가 있었는데요. 이 미국 거래소에서 일단 그 거래가 오늘날의 좀 선물 거래와 흡사한 기능을 일단 가졌다. 그래서 일본 최초의 상품 거래소다. 이렇게 일단은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날의 좀 거래소. 네, 이건 좀 미국 거래는 좀 약간 옛날 같잖아요. 그죠? 오늘날의 거래소 형태를 갖춘 선물 거래소는 이제 미국의 1848년 미국의 시카고의 상품 거래소. 지금 시카고 상업 거래소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CM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시카고 상품 거래소가 오늘날의 최초 선물 거래소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는 1996년도에 한국증권거래소에서 일단 주가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해서 코스피 200 지수 선물 일단은 코스피 200 옵션을 상장해서 처음 파생 상품 거래가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99년도에는 한국선물거래소 설립이 돼서 금이나 달러 같은 국채 같은 경우도 다양한 상품이 거래가 됐습니다. 우리가 요 정도는 좀 상식적으로 좀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선물 거래소의 구성 요소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어차피 한번 했었어요. 근데 이제 기초자산을 가지고 파생 상품을 만든다고 했죠. 만약에 금 선물이면은 어떻습니까? 금 가격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금 선물 가격이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뭐 오일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주유소에서도 만약에 현물 주유소 가격이 만약에 그 석유 가격 올라가면 당연히 오일 파생 상품 가격, 오일 선물 가격도 일단 올라가겠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현물 가격 올라오면 선물 가격도 당연히 변동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계약이라고 했죠. 이게 뭐 계속적으로 그 무한정의 계약이 아닙니다. 뭐 3개월짜리 계약, 뭐 6개월짜리 계약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럼 분명히 계약이 됐으면 만기일이 존재합니다. 그죠? 계약 기간 종료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만기일에 가서는 만약에 제가 뭐 금을 그 권리를 샀어요. 매수를 하고 있는데 만기일에 가서 그 권리를 딴 사람한테 매도하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제가 만기일 날 가서 제가 금을 가져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까 옥수수나 밀도 있죠. 만약에 그 권리를 가지고 그대로 있어서 만기일이 되면은 양도하지 않으면 제가 저기 시카고 상품 거래소 가서 뭐 옥수수 10만 톤이든 뭐 금 뭐 1000온스든 가서 가져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어차피 증권거래, 근데 우리가 증권사에서는 전화가 옵니다. 이거 아직 왜 매도 안 하시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러한 일은 벌어지지 않는데 여하튼 이렇게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말씀드렸듯이 선물 가격은 기초자산 가격에 연동되어서 변한다. 예. 그리고 그리고 지금 상품 선물들은 이렇게 만기일날 가면 실질적으로 그 현물을 인도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수, 인덱스 같은 경우는 실체가 없죠. 그럼 이걸 뭐 지수를 어디서 가져옵니까? 그죠? 네. 지수는 그래서 만기일이 되면 현물 인도를 하는 게 아니라 만기일날 이제 내가 만약에 S&P 500 지수 선물을 2,400원에 매수를 했는데 만기일날 가서 2,500원이 됐어요. 그럼 제가 100포인트를 수익을 낸 거죠. 이 수익을 낸 만큼의 현금을 차액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예, 그래서 지수는 실질적으로 인도를 하지 않는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상품 선물하고 금융 선물은 이 만기일날 그 실질 인도 방식이 다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만기라는 게 존재가 하죠. 존재를 하면은 그 선물 상품 명세에 그 증권사 HTS에서 그런 게 다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실제 인수도가 이루어지는 일자가 표기가 되어 있고, 그다음 해당 월에 이걸 우리가 이제 HTS에서 거래를 하는데 그 거래를 일단은 언제까지 하는 게 마감이냐? 최종 거래일이죠. 이제 전산상으로 이제 뭐 매수, 매도, 사고 팔 수가 있겠죠. 그 거래일을 최종 거래일은 언제냐? 이게 또 명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최종 거래일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해당 선물 종목의 거래가 가능한 마지막 날입니다. 그 이후에는 거래를 못 해요.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최종 결제일은 뭡니까? 만기일이죠. 그 인수하는 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물 인수도가 이루어지는 날, 지수 같은 경우는 현금 차액 결제가 이루어지는 날. 그래서 만기일이나 최종 결제일이나 인수도일 다 같은 날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근원물과 원원물이 있는데 이제 계약 단위가 사실상 그 S&P 500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3개월 단위로 돼 있어요. 계약 기간이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이렇게 돼 있는데 5일 같은 경우는 한 달 단위로 돼 있습니다. 뭐 5월물, 6월물, 7월물. 그러니까 한 달 단위로 계약이 계속 끝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가장 가까운 선물 계약을 그냥 근원물이라고 하는 거고, 좀 먼 그 만기일이 좀 많이 남은 거는 일단 원월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그냥 이런 명칭만 일단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가격 표시 방식 같은 경우 사실상 뭐 HTS에서 조회하면 다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보시면 되겠고, 계약 단위나 가격 표시 같은 경우는 이따가 이 뒤에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상품 명세가 일단은 조회가 하면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계약 단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식에서는 한 주, 두 주, 뭐 10주 이렇게 하는데 그 선물에서는 계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계약이니까. 그래서 한 주, 두 주가 아니라 한 계약, 두 계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물 계약은 거래 기본 단위가 계약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식에서 호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5,000원 이상 10,000원 미만의 주식은 10원 단위로 움직이죠. 그게 그리고 호가죠. 근데 선물에서는 호가라고 얘기하지는 않고 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호가를 한 틱, 뭐 두 호가 위면은 뭐 두 틱 위, 이러한 명칭을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저한테 해외 선물 이제 배우셨으니까 호가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틱이라고 이제 얘기해야 되겠죠. 이 시간 이후부터. 자, 그리고 이제 미결제 약정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는 여러분들 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그 주식 거래하시는데도 이건 지표로서 굉장히 좀 기법적으로 여러분들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일단 미결제 약정 그 매매 기법이 여기 일단은 제가 설명 좀 해놨는데 선물 거래가 일단 이루어지면은 여러분들 이제 뭐 매수를 2계약 가지고 있는데 또 한 계약을 매수했어요. 그러면 3계약이 나오는 거죠. 3계약이 되는 건데 일단은 그 내가 뭐 지금 2계약, 3계약을 가지고 있는 거를 만약에 청산을 하지 않으면 계속 보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입한 포지션을 계속 보유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아직 청산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청산을 안 한 계약을 미결제 약정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미결제 약정이 계속 늘어나면은 계속적으로 매수든 매도든 계속적으로 그 선물을 지금 사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만약에 미결제 약정이 줄어들고 있으면 내가 매수했던 거를 매도를 하면 청산이 되겠죠. 그럼 내가 보유한 포지션이 계속 이제 없어지는 거고, 그 반대로 매도한 사람들은 매수를 해서 청산이 이제 되니까 계속 또 그 매도한 포지션도 계속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미결제 약정이 이렇게 줄어드는 겁니다. 청산을 하면 할수록. 근데 이제 이 주식 거래에 있어서 어떻게 이용을 할 수가 있냐면, 왜냐하면 주식 선물에서도 이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미결제 약정의 수량의 증가나 감소로 매매 기법적으로 일단은 이용을 할 수 있고, 이 시장의 중요한 투자 지표가 됩니다. 미결제 약정이 일단 증가하고 있어요, 현재. 근데 현재 추세가 지금 계속 그 상승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미결제 약정이 계속 늘어나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 미결제 약정이 계속 늘어난다면 매수든 매도든 지금 계속 그 보유 포지션을 늘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매도가 늘어난다면, 미결제 약정이 더 늘어나서 매도가 늘어난다면 이게 지수가 꼬꾸라지겠죠. 뭐 가격이. 그죠? 근데 꼬꾸라지지 않고 지수가 계속 상승하는데 미결제 약정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면 이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상승 탄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현재 추세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미결제 약정도 계속 늘어나겠죠. 선물 지수, 이제 국내 코스피 200 지수를 이제 보고 있으면 어차피 국내 코스피 200 지수 선물이 또 그 현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요. 늘어나고 상승을 계속하고 있고 미결제 약정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수가 이제 좀 살짝 꼬꾸라지면서 미결제 약정도 더 많이 이렇게 꺾이고 있어요. 그럼 기존의 매수를 계속해서 이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거를 지금 현재 이제 그 보유 포지션을 이제 청산을 계속하면서 미결제 약정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매물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는 여기서 꺾이는 시점이구나. 미결제 약정이 먼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꺾이겠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유 포지션을 다 정리하고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투자 기법적으로도 이용을 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추세 전환점으로 볼 수 있다. 미결제 약정 감소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증거금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자, 우리가 일단은 월세를 살 때 그 집 가격을 다 내는 게 아니라 정말 약간의 보증금을 내죠. 일단은 그게 증거금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우리가 뭐 계약을 했는데 안 지키면은 뭐 뭔가 이제 보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거를 대비해서 일단은 뭐 받는 보증금 형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선물 거래는 모든 전체 금액을 다 주고 계약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선물 계약 거래를 할 때는 그 전체 금액에 일정한 비율의 보증금만을 가지고도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일단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레버리지 효과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큽니다. 왜냐면은 보세요. 자, 이 선물 상품이 하나가 있는데 뭐 금선물이라고 할게요. 모든 금액을 주고서 계약하는 금액은 5천만 원입니다. 이 5천만 원을 가지고 거래 수익이 200만 원이 수익이 났어요. 근데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선물 계약 거래는 모든 금액을 주지 않아도 거래를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럼 만약에 일정 비율이 10% 증거금만 있어도 거래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5천만 원 대신 500만 원만 있어도 거래가 가능하다는 얘기고, 500만 원으로 거래했는데 아까 똑같은 200만 원의 수익이 났다고 한다면 5천만 원 가지고 200만 원 수익 냈을 때는 수익률이 4%인데, 그죠? 일정 비율을 가지고 거래를 할 수 있으니까 500만 원 가지고 200만 원 수익을 낸 결과죠. 그래서 이게 수익률이 40%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선물 거래는 그 레버리지 효과, 그리고 다른 말로 지렛대 효과를 가진다고 일단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선물 거래에 대한 개념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최종 결제 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만기일이 되겠죠. 만기일에 아까 실무도 인수 방식, 그다음에 현금 정산 방식이 있는데 현금 정산 방식은 아까 대상 자산이 지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단은 실무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 차익 결제, 계약을 체결한 만큼 차액만큼 일단은 최종 결제 만기일에 정산 가격만큼을 차액을 일단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실물 인수도 방식은 뭐 금, 뭐 오일, 뭐 옥수수, 밀 등등의 실물 자산이 연동되어 있는 상품은 일단은
뭐 지정한 창고에서 일단 매도자가 매수자한테 실물을 인계하는 거죠. 그래서 매수자는 실물 갖고 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건 아까 앞서 얘기했으니까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해외 선물로 이제 빨리 넘어갔는데 일단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특징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다시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세계 곳곳에 선물거래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상품들을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24시간 시장이 움직이면서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다. 요거는 뭐 전에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계단식 상승 추세, 이거 하락 추세는 뭐 전에 설명드렸으니까 이거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중요한 거는 일단 이겁니다. 지표 발표 시점에 오늘도 아까 제가 경제 발표 뭐가 나오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경제 발표 오늘 건축 허가 건수, 주택 착공 건수 나올 때 이 지표 발표 시점에 뭐 골드라든가 뭐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크게 변동성이 나오기 때문에 이 지표 발표 시점에 수익을 크게 가지고 갈 수도 있고 이 지표 발표 시점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일단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야 되는 게 거래하기의 최상의 시간대는 일단은 유럽 시장 개장 전후 3시에서 저녁 7시 그리고 미국 시장 열리는 시간 개장 전후 9시에서 1시 사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10시 반에 열리죠. 그래서 지금 빠르게 일단은 했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